안녕하세요. 밀모래 책방입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에 구입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가운데 3권 274쪽 옥갑 야화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옥갑에서의 밤 이야기죠. 먼저 열하일기를 지은 연암 박지원은요. 1737년에 태어나 1805년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선 후기에 저명한 문학가이자 실학과학자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약관의 나이에 문명을 떨쳐 장래 나라의 문운을 잡을 인물로 촉망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정치 현실과 속물적 사회 풍기를 혐오하여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세하기를 진작 포기하고 창조적 글쓰기와 학문에 몰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44세, 즉 1780년에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와 열하일기를 썼죠. 그 작품은 당시 문단에 큰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고전에 갑하는 기념비적 저술이 되었습니다. 50세에는 음직으로 벼슬에 나아가 이후 안희현감, 면천군수, 양양부사 등을 역임했고요. 주체적 벼슬아치 혹은 부모 같은 목민관으로서 훌륭한 치적을 남겼습니다. 문집으로는 연암집이 있습니다. 열하일기를 옮긴 김혈조님은요. 1954년 경북 선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한문학과에서 연암 박지원의 사유양식과 산문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연암 관련 저서로는 박지원의 산문문학 그리고 역서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를 출판하였습니다. 274쪽에 실린 옥갑 야화를 낭독할 텐데요. 이 이야기 속에 중학교 3학년 이야기 국어교과서에 실려있죠. 허생전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작품도 함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생전은 열하일기 3권에서 옥갑 야화 안에 담겨져 있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옥갑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어쩌면 석갑, 돌석자, 석갑의 오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석갑은 석갑성을 말하는데 연행의 노정에서 연암은 열하에서 돌아올 때 여기 석갑성에서 하루를 잠잔 것으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하일기에 수록된 글의 순차상 옥갑 야화는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놓여 있고요. 석갑성은 고북구 만리장성과 미룬성 중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연암이 다닌 연행 노정에 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명은 석갑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쩌면 옥갑은 곧 석갑을 뜻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옥갑 야화, 옥갑에서의 밤 이야기. 사신 일행이 돌아오며 옥갑에 이르렀다. 밤에 여러 비장 역관들과 침상을 나란히 붙여놓고 밤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북경의 예전 풍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옛날에는 북경의 풍속이 순박하고 도타워서 우리 역관들이 만금이라도 서로 빌려 쓰곤 했으나 요즘은 저들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사기치고 배신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있다. 실은 그 잘못이 미상불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다. 30년 전의 일이다. 한 역관이 빈털터리로 북경에 들어갔다가 장차 귀국할 무렵에 거래하던 단골집 주인을 마주보고서 눈물을 흘렸다. 주인이 괴이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그는 압록강을 건너올 때 남의 은자를 몰래 숨기고 들어오다가 그만 일이 들통나는 바람에 제가 가진 돈까지 관에 몰수를 당했습니다. 지금 빈털터리로 귀국하려니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차라리 돌아가지 않음만 못하답니다. 하고는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급히 그를 껴안으며 칼을 빼앗고 물었다. 몰수당한 은자가 얼마나 되오?
3,000냥입니다. 주인이 그를 위로하며 사내 대장부가 자기 몸이 없어질까 걱정을 해야지 어찌 돈이 없음을 걱정한단 말이오. 만약 죽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장차 당신의 처자는 어찌 되겠소. 내가 그대에게 만금을 빌려줄 터이니 5년 동안 재물을 늘려나가면 다시 만금을 벌게 될 것이오. 그때 가서 본전 만금을 내게 갚구려 하였다. 역관은 만금을 얻어서 크게 무역을 하여 돌아왔다. 당시에 이런 속내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모두들 그의 재주를 신통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5년 만에 드디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고는 사역원의 역관 명부에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파버리고는 북경 가는 발길을 끊어버렸다. 한참 뒤에 그의 친한 친구가 북경에 가게 되자 그는 은밀하게 부탁하기를 북경 시장에서 만약 아무개 단골집 주인을 만나면 그는 반드시 내 안부를 물을 것이네. 그러면 그에게 내 가족이 모두 전염병에 걸려 몰사했다고 꼭 이야기해주게. 친구가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자못 난색을 보이자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오면 내가 자네에게 응당 100금을 주겠네 라고 하였다. 그 친구가 북경에 가니 과연 그 단골집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 주인이 역관의 안부를 묻기에 친구는 부탁받은 그대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그 주인은 얼굴을 가리고 대성통곡을 하고는 눈물을 비가 오듯 흘리며 하늘이여 하늘이여 어찌하자고 그 착한 사람에게 이토록 처참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고는 드디어 돈 100금을 그 친구에게 주면서 부탁을 하였다. 그의 처자까지 모두 죽었다 하니 제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겠구려. 그대가 귀국하거든 나를 위해 50금은 패백을 갖추어 제사상을 차려 제사를 지내주고 50금은 제를 올려 명복을 빌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친구가 아연 깜짝 놀랐지만 이미 거짓말을 해버리고 난 터라 도리 없이 100금을 받아가지고 귀국했다. 그런데 그 역관의 집이 정말 역병에 걸려서 이미 몰살을 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친구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받은 돈 100금을 가지고 단골집 주인의 부탁대로 제를 올려주었고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북경에 가지 않으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 주인을 다시 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고 한다. 지사 이추의 이야기가 나왔다. 여기서 이추는요. 숙종 때의 역관으로 자는 두경, 일본의 역관을 지낸 이유의 현손입니다. 경종 영조에 이르기까지 33회에 걸쳐 중국에 갔던 인물인데요.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통문관지 권 7권 인물편에 소상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사 이추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근세에 이름난 역관이었다. 평상시 거처하면서 입에 돈이라는 말을 올리지 않았으며 40여 년을 북경에 출입했으나 한 번도 은을 지참하지 않았다. 참으로 기상이 활약하고 단아한 군자의 기풍이 있었다고 한다. 당성군 홍순원의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만력 1573년에서 1620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연간에 이름난 역관이었다. 그가 일찍이 북경에 갔을 때 청루, 즉 창기의 집에 놀러갔다. 창기의 미모에 따라 해웃값을 정해 놓았는데 1000금짜리 여자가 있었다. 그는 1000금을 내고 수청을 들게 하였더니 과연 여자는 나이 16의 절색이었다. 여자가 홍순원을 마주하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저의 몸값을 아주 높이 요구한 까닭은 천하의 남자들이란 모두 쫀쫀하고 인색하여 선뜻 1000금을 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당할 욕을 잠시 면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지내며 기생집 주인을 속이고 한편으로는 천하에 의기 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저를 속량시켜 소실로 삼아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 온 지 닷새가 되었어도 감히 1000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오늘 다행히 천하에 의기 있는 분을 만나긴 했으나 나리께서는 외국의 선비라서 법적으로 저를 속량시켜 데려갈 수 없답니다. 이 손의 몸이 한 번 더럽혀지면 그만 다시 씻을 길이 없을 것이옵니다.
라고 한다. 그는 소녀를 잘못 가련하게 여겨서 물었다. 어떤 사정으로 기생집에 굴러들게 되었는고? 저는 본시 남경의 호부신앙을 지냈던 아무개의 여식이온데 그만 집을 몰수당하고 재산도 추징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창기의 집에 몸을 팔아서 죽게 될 아비의 목숨을 구한 것이옵니다. 홍순원이 깜짝 놀라며 실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내 몰랐도다. 내가 당장 자네를 속량시킬 것이니 몸값으로 얼마를 치러야 하는가? 2,000금이옵니다. 홍순호는 즉시 몸값을 치르고 그 여자와 작별했다. 여자는 그를 은혜로운 아버지라고 일컬으며 수도 없이 절을 하고 떠났다. 그 뒤로 홍순호는 그 일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홍순원이 언젠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연도에서 사람들이 홍순원이 이번에 나오느냐고 물어서 홍순원이 이번에 오느냐고 자주 물어서 그는 아주 괴이하게 생각했다. 북경 근처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길 왼편에 성대하게 장막을 쳐놓고 그를 환영하면서 저희 병부상서 석씨 어르신께서 받들어 모시랍니다. 라고 한 것이었다. 석씨의 집에 도착했더니 석상서가 환영을 하면서 절을 하고는 은혜로운 장인이십니다. 장인 어른의 딸이 기다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고는 손을 잡고 내실로 인도했다. 내실에서는 석상서의 부인이 성대하게 차려입고는 마루 아래로 내려와서 절을 올린다. 홍순원이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고 있으니 석상서가 웃으면서 장인 어르신은 오랫동안 따님도 잊고 계셨습니까? 라고 한다. 그제야 홍순원은 그 부인이 바로 기생집에서 몸을 빼내주었던 여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여자는 기생집에서 나와서 곧바로 석성의 재취로 들어갔다. 석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성은 1537년에서 1599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62세, 62세에 이 세상을 떠났군요. 자가 공진, 호는 동천입니다. 1591년 벼슬이 병부상서였고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구원병 파견에 의견이 분분할 때에 출병을 적극 주장하였고 16경의 의견을 받아 일본과 화친을 맺었다가 일본이 배신하고 재차 조선에 침입하자 하옥되었다고 합니다. 1599년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여자는 기생집에서 나와서 곧바로 석성에 재취로 들어갔다. 남편 석성이 벼슬이 높아져도 부인은 오히려 손수 비단을 짜고 거기에 모두 보은이라는 글자를 수놓으며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 홍역관이 귀국하게 되자 보은을 수놓은 비단과 다른 비단 및 금은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조차 없었다. 임진년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석성은 병부를 맡아 있으면서 출병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는 석성이 본시 조선인을 의롭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상인들이 단골로 익숙했던 정세태의 이야기가 나왔다. 정세태는 북경에서도 제일 큰 부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죽고 나자 그 많던 재산이 쓸어낸 듯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손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남자 중에서도 아주 절색이어서 어린 나이로 광대들의 놀이마당에 팔려갔다. 정세태가 살아있을 때 그 집에서 회계를 보던 임가라는 이가 지금은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 임가가 광대의 놀이마당에서 웬 미남자가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가 바로 정세태의 손자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래서 천금에 속량시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집안 사람들에게 잘 돌봐주도록 해라. 그 아이는 내가 전에 모시던 옛 주인의 손자이니 광대의 자식으로 천하게 보지 말도록 해라. 하고 주의를 주었다. 손자가 성장을 하자 임가는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그에게 생업을 이어가게 하였다. 정세태의 손자는 몸이 뚱뚱하고 살결이 희며 얼굴이 곱고 아름다웠는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오직 종이연을 날리는 것으로 소일하며 북경 안을 싸돌아 다니며 놀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중국과 물건을 매매할 때 일일이 포장을 풀어서 검사하지도 않고 다만 북경에서 포장해서 준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서 골목 대장과 대조하여도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한 번은 저쪽에다 흰 털모자를 주문해서 포장을 해서 보내왔는데 귀국해서 풀어보니 모두가 초상 때 쓰는 흰색 실로 만든 모자를 보낸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미리 살펴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였다. 때마침 정축년에 왕비 서씨와 대왕 대비 김씨의 국상이 나게 되어 도리어 배나 되는 값을 받았다고 한다. 정축년은 1757년입니다. 1757년 정축년. 그러나 이는 저들 중국이 옛날과는 아무래도 같지 않다는 증거이다. 근래에는 물화를 구매하는 상인들이 모두 직접 포장을 하지 중국 객주에게 포장을 맡기진 않는다고 한다. 변승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며 별리로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고 회계를 맡고 있는 청지기와 장부 문서를 모아서 계산하게 하였더니 도합 은 50여만 양이었다. 그 아들이 빌려주고 거두어들이고 하는 일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오래되면 돈을 떼어 축인하는 수도 있으니 이제 이를 계기로 모두 거두어들이시지요 하자 승업은 크게 화를 내어 꾸짖기를 이 돈은 한양 도성에 1만 가구의 목숨 줄이거늘 어찌해서 하루아침에 이를 끊어버릴 수 있느냐. 빨리 장부 문서를 되돌려 주도록 해라 했다. 승업이 늙자 자손들에게 주의를 시키기를 내가 섬긴 조정의 공경들 중에는 국론을 한 손에 쥐고서 자신의 재산을 불린 자들도 많았는데 3대를 이어간 사람이 드물었다. 지금 나라 안에서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자의 기준을 삼으니 이건 역시 하나의 국론을 좌우하는 것이다. 재물을 흩어버리지 않는다면 장차 화가 닥칠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기는 했으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은 승업이 늙어서 재산을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란다. 나도 윤영이란 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일찍이 윤영이 말하기를 변승업의 부는 그 재물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래가 있었다고 했다. 나라의 갑부였던 집안이 변승업 때에 이르러서는 조금 쇠퇴한 것이며 집안이 처음 재산이 불어날 때는 마치 그렇게 되라는 명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그와 허생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아도 아주 이상한 일이다. 허생은 끝내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아는 이가 없다고 했다. 윤영이 말해준 허생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있었다. 살구나무를 향해 살인문이 열려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하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 그렇다면 장인밭이 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사야 본시 미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그 아내가 왈칵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말뿐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어째서 도둑질을 못하는 게요.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내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을 나서서 가버렸다.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번화한 운종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씨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한데 조그마한 일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 하니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변씨 집의 자제들과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니 이건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다.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갓신의 뒤축은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꾀재재한 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들 대경실색하여 물었다. 대인께서는 저 일을 아십니까? 모른다네.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시고도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물론 남에게 무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라네.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행색은 외제제하나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네. 그가 시험해 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 하는 바람에 과일이 동이 나서 나라 안에서는 잔치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을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무명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을 다 거두어 들였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만건 값이 10배로 치솟았다.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있고 사슴들이 떼를 쥐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리가 못되니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 노릇이나 할 수 있겠구먼.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시오?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 하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다.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돌아가겠는가?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한 사람에 한 냥씩 돌아가지요. 자네에게는 아내가 있는가? 없답니다. 가진 밭되기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입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련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하누?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만 냥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들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있는 힘대로 치고 가게나.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100금씩 가지고 가서 사람마다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해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매거나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휴라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냥이 남았다.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그대는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하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며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요.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게 하겠소? 이에 은 10만 냥을 변씨에게 주며 내가 잠시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한낱 장사꾼 따위로 취급하려는 게요?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휙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보았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허생은 대길합니다. 가난한 형편에 글 읽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나 됩니다.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훈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 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 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랬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혼연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 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요 하였다.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하며 서로 권거니 잣거니 하며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 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것이야 아주 알기 쉬운 일이오.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그 안에서 생산되고 그 안에서 소비됩니다.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 없지만 이를 열로 쪼개면 100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죠. 그러나 만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 할 수 있으니 수레에 있는 것은 수레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할 수 있지요. 무태에서 생산되는 10,000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 하고 바다의 10,000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 하고 약재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들의 물건이 모두 말라버리게 되죠.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요. 처음에 그대는 내가 돈을 꾸어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요. 내 스스로 요량해 보아도 내 재주가 100만 금이란 거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낸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는 반드시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이는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성패는 역시 알 수 없었겠지요. 시방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 하니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 합니까? 여기서 치욕은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난해 있다가 마침내 굴복하여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0구 고두례를 행한 그 치욕을 이야기합니다.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소?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평생 벼슬 없이 배잔방이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반계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건만 바다 한 귀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하였습니다.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조성기라는 분은요, 1638년에서 1689년까지 살다 가셨는데요. 숙종 때의 학자입니다. 자는 성경이고 호는 졸수제이며 저서에 졸수제 집이 있습니다. 유형원은 1622년에서 1673년까지 살다 가셨습니다. 실학파의 선구자이고요. 전북 부안의 반계동에 은거하면서 반계수록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구왕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여기서 구왕의 모가지라고 했는데 그 구왕은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이고요. 세조의 숙부로 정권의 실세였습니다. 이름은 다이곤, 예친왕에 봉해졌는데요. 병자호란 때 태종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뒤에 황도기략편, 문현각, 조목의 구왕은 다이곤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이곤. 즉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씨는 휴 하고 크게 탄식을 하고는 돌아갔다. 변씨는 본시 정승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자, 여기서 이완은요, 1602년에서 1674년까지 살았습니다. 효종, 현종 때의 무신입니다.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웠고요. 효종이 북벌을 계획하자 어영청 대장이 되어 무기를 제조하고 성곽을 수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씨는 본시 정승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 공은 당시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항이나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 있는 사람 중에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공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기이한 이리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인가? 그래, 이름은 뭐라던가? 소인이 그와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이는 필시 2인일 걸세.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하였다. 변씨는 이 공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 공이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 공을 밖에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 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아주 지루하구먼.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제야의 숨은 와룡 선생을 청구할 터이니 내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초려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대장은 머리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하였다.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내가 임금께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항복하였으니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하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시를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하게 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인 주씨를 찾되 구하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에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게 하라.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허생이 대갈 일성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입는 옷이란 모두 흰 옷이니 이는 상주들이 입는 옷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번호기는 개인적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입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번오기는 전국시대의 진나라 장수로 있다가 연나라로 망명한 인물인데요. 연나라의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진나라에 들어갈 때 번오기는 진시황이 자기의 목에 현상금을 건 것을 알고 선선히 자기의 목을 베어서 형가에게 주어 그가 진시황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예물로 쓰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령왕은 전국시대의 조나라 임금인데요. 북방 오랑캐에게 대항하기 위해 전쟁에 편리한 오랑캐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반에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3가지 계책을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 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놈은 목을 잘라야 옳을 것이니라.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덧붙이는 이야기 1. 어떤 이는 말하기를 허생의 정체는 만국 명나라의 남은 백성일 것이라고 한다. 숭정갑신년 1644년 명나라가 망한 뒤에 우리나라로 망명해온 사람이 많았으니 허생이 혹 그런 사람이라면 그 성이 반드시 허씨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판서 조계원이 경상도 감사로 있을 때 관내를 순행을 하다가 청송 지방에 도착했다. 여기서 조계원은 1592년에서 167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인조 때의 과거에 급제하여 형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자가 자장이고 호는 약천, 병자호란 때 군량미를 조달했고요. 청나라의 볼모로 소현세자를 시종했던 사람입니다. 길 왼쪽에 왼 중 2명이 서로 베고 누워 있었다. 앞에 있던 하인들이 꾸짖어도 비켜나지 않고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럿이 달려들어 끌어당겨도 꿈쩍하지 않았다. 조 감사가 이르러 가마를 멈추고 어느 절의 중인가 하고 물었더니 두 중이 일어나 앉는다. 더욱 고압적이고 거들먹거리며 눈을 흘겨보며 한참 있다가 말했다. 내가 헛소리나 치고 권세의 빌부터 감사의 자리를 얻었다더니 이제 또 그럴 것이냐? 조 감사가 중대를 보니 하나는 붉은 얼굴이 둥글게 생겼고 하나는 검은 얼굴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말하는 품이 잠옷 비범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가마에서 내려 말을 걸어보려고 했더니 중이 따르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혼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다. 조 감사가 면리를 따라가자 숨이 헐떡거리고 땀이 그치지 않고 줄줄 흐른다. 조금 쉬자고 청하자 중이 욕을 하며 말했다. 내가 평소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갑옷을 입고 병장기를 잡아 마땅히 선봉에 서서 명나라를 위해 복수하고 치욕을 씻게 노라고 항상 큰 소리로 떠벌리더니 이제 겨우 면리를 걸었다고 한 발짝에 10번 헐떡이고 5걸음에 3번 쉬자고 하는구나. 그런 주제에 어찌 요동과 개주의 들판에 말을 달릴 수 있겠느냐. 한 암벽 아래에 이르니 서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만들고 뗄나무를 쌓아서 자는 곳을 만들어 그 위에 거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조 감사가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청하자 중이 귀한 몸이시니 응당 배도 고플 터이지 하고는 약초 황정으로 만든 떡을 꺼내어 먹으라고 하였다. 황정은요. 죽대의 뿌리를 한 방에서 일컫는 말이랍니다. 황정은 죽대의 뿌리를 말한대요. 몸이 허약하고 기운이 없을 때 보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솔잎가루에 계곡물을 섞어서 마시라고 주는데 조 감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마시질 못했다. 중이 다시 크게 욕을 하며 말했다. 요동 들판에 물이 귀해서 목이 마르면 말 오줌이라도 받아서 마셔야 한다. 그리고 두 중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며 손노야 손노야 하고 외쳐대다가 조 감사에게 물었다. 오삼계가 운남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강소와 절강 지역이 아주 들끓고 있다는데 내가 알고 있느냐? 오삼계는 청나라 장수라고 합니다. 역적 이자성을 격파하고 평서왕에 봉해졌는데요. 청나라에 저항했으나 뒤에 모반하여 황제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아직 듣지 못했소이다. 두 중이 탄식하였다. 명색이 한 도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의 몸으로 중국 천하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니 한갓 허풍만 쳐서 벼슬자리를 얻었을 뿐이로구나. 스님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오? 딱히 물을 것도 없다. 세간에는 우리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는 잠시 여기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라. 우리가 지금 스승님을 모시고 올 테니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두 중은 함께 일어나서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조금 지나서 해가 떨어졌고 한참을 지나도 중들은 돌아오질 않았다. 조 감사가 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덧 밤은 깊어져 바람소리가 나며
풀이 흔들리고 범이 어흥 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조 감사가 크게 두려워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이윽고 여러 사람들이 횃불을 밝히고 감사를 찾아왔다. 조 감사는 낭패를 보고 계곡에서 나오게 되었다. 오랜 뒤에도 항상 근심으로 마음이 답답하여 가슴에 한을 품게 되었다. 뒷날 조 감사는 우암 송시열 선생께 물었다. 우암 송시열은 1607년에서 1689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명나라 말기의 총병관 같아 보입니다. 계속 내게 손가락질을 하고 얕보며 니 하고 부른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기들 스스로 우리나라 중이 아님을 밝히려는 것일 터이고 거처하는 곳에 뗄나무를 쌓아 놓았다는 것은 와신상담의 뜻이겠지요. 통곡을 하며 손노야를 부르던데 그가 누구이겠는가? 아마도 명나라 말에 태학사로 있다가 전사한 손승종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승종은 병부상수로 일찍이 산해관에서 군대를 감독 통솔한 일이 있었으니 그 중들은 아마도 손승종의 휘하에 있던 사람인 듯합니다. 손승종은 1563년에서 1638년까지 살았던 명나라 말기의 무장인데요. 자는 치승 또는 계양이며 저서에 고향집이 있습니다. 덧붙이는 이야기. 내 나이 20살 때에 다시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이야기 2. 내 나이 20살 때에 서대문의 봉원사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그때 절에 한 손님이 있었는데 음식을 아주 적게 먹고 밤새 잠도 안 자며 도인법을 하였다. 그러다가 한낮이 되면 문득 벽에 기대고 앉아서 잠시 눈을 붙이고 용호교를 하였다. 용호교는 도가의 수련법이라고 하는데요. 잡념을 끊고 선잠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답니다. 용호교. 나이가 잠옷 늙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엄숙하게 그를 공경하였다. 그 노인이 때때로 나에게 허생의 일과 염시도, 배시황, 완흥군부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어지는 수많은 말로 이야기는 몇 밤이 되어도 끊어지지 않았으며 이상야릇하고 괴기스러우며 변화무쌍하여 참으로 들을 만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이름이 윤영이라고 말하였다. 이때가 병자년 겨울이었다. 1756년. 그 후 계사년 1773년 봄에 나는 서도 평안도로 유람을 갔다. 성천 비류강에서 배를 띄우고 12봉 아래에 이르렀다. 거기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윤영이 홀로 중 하나와 함께 그 암자에서 거처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뛸 듯이 반가워하고 서로 위로를 하며 안부를 물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건만 그의 외모는 조금도 늙지 않았다. 나이가 이제 80살쯤 되었을 터인데 걸음걸이는 날듯이 빨랐다. 내가 허생의 이야기에 한두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묻자 노인은 즉시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해설을 하는데 마치 어제의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을 하였다. 노인은 내게 자네가 전에 한창녀의 글을 읽는데 응당 글이 숙달되었을 터이지?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자네가 전에 허생을 위해 전기를 짓겠다고 하더니 응당 글이 완성되었겠지? 하고 물었다. 나는 아직 손을 대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내가 그를 윤씨 어르신이라고 불렀더니 노인은 말했다. 나는 성이 신가이지 윤씨가 아닐세. 자네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군먼. 내가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라서 그의 이름을 물었다. 내 이름은 색이라네. 내가 그에게 따져 물었다. 어르신의 성함이 어찌 윤영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이름을 신색이라고 바꾸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이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자네가 뭔가를 잘못 알아놓고는 남에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겐가? 내가 재차 따지려고 했더니 노인은 더욱 고를 내는데 푸른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이 났다. 그제 나는 노인이 바로 기이한 뜻을 품은 선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혹 망한 집안의 후손이거나 유가가 아닌 좌도 이단의 몸으로 사람을 피하여 자신의 자취를 숨기려는 무리일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내가 암자의 문을 닫고 나오자 노인이 안에서 혀를 차면서 말했다. 애처롭구나.
허생의 아내는 필경 또다시 굶주리게 되었을 터이지. 또 경기도 광주의 신일사라는 절에 한 노인이 있었다. 별호를 삿갓 이생원이라 일컬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의 신일사라는 절에 한 노인이 있었다. 별호를 삿갓 이생원이라 일컬었는데 나이가 90이 넘었으나 힘은 범을 움켜잡을 만하고 바둑과 장기를 잘 두었다. 때때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자개바람이 일듯 거침이 없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나이나 외모를 들어보면 윤영이라는 노인과 아주 닮았다. 내가 그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으나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상에는 이름을 감추고 은거하며 모든 세상사를 깔보고 공손치 아니하게 사는 사람도 진실로 있는 법이니 어찌 홀로 허생에 대해서만 그런 인물이 정말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할 것인가. 한양 핑계의 국화 아래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붓을 잡아 쓴다. 연암 기록하다. 여기서 한양 평계라는 곳은 한양이 어디인지 확실하진 않으나 연암의 처남인 이재성의 집이 있는 곳이고 이를 연암이 빌려서 우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로구 평동과 서대문구 냉정동, 지금의 냉천동 사이에 개천이 있었는데요. 이를 핑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핑계. 차수 박제가의 논평. 허생에 대한 이 글은 규염객전을 화식전에 섞어서 만든 것이다. 규염객전은 당나라 때의 전기소설로 주인공 규염객이 호거를 만나 큰일을 하라는 계시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생에 대한 이 글은 대략 규염객전을 화식전에 섞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화식전은 뭐냐? 화식전은 사기의 화식열전으로 불을 이룬 사람들의 전기와 경제 문제를 다룬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중봉 조헌이 중국에 다녀오면서 올린 상소인 많은 봉사 유형원의 반개수록 이익의 성호사슬 외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조헌은 1544년에서 1592년까지 살았는데 자는 여식이며 임난 때에 의병투쟁을 하다가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저서에는 중봉집이 있고요. 이익은 1681년에서 1763년까지 살았고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자는 자신입니다. 문집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성호사설, 과구록, 질서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익의 성호사설 외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내용이 들어있다. 문장을 써나간 법은 더더욱 호방하고 활달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문장을 써나간 법은 더더욱 호방하고 활달하여 자잘한 예법의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비분강개한 뜻을 담고 있다. 압록강 동쪽에서 손꼽을 만한 문장이다. 박제가 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허생전이 별도로 열알기 안에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옥갑 야화 안에 이렇게 밤새도록 나눈 이야기 속에 나왔던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허생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 원전에 실려있는 글을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참 번역이 잘 되었다. 우리 김혈조 박사님의 이 번역이 정말 훌륭하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3권짜리를 동시에 샀는데 이 한 권에 3만원씩이니까 3권이면 9만원이네요. 이 책을 사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싼 책을 이렇게 사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오래전부터 고미숙 작가의 강의를 듣고 또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연암 박지원의 열알기를 정말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벼르다가 이 책을 샀는데 제가 일단 전체적인 거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부분 이렇게 읽으면서 연암 박지원의 그 시절의 이야기 속으로 여행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이제 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제가 읽어준 이 낭독하는 문장을 귀로 듣고
좀 감회가 새로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자, 이 책은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게 개정 신판이거든요. 김혈조 박사님의 번역본입니다.